그날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그렇게 만든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도 제 발 아래에 있었던 작은 아이가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제 세상을 무너뜨렸죠. 프랑스 파리 북역. 이방인의 얼굴을 한 한국인 남자가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남자친구는 그에게 비웃듯 말했죠. 여보세요. 바닥 좀 닦아보시죠? 아시아인들은 이런 게 익숙하잖아요? 그 한국인은 아무 말 없이 그저 고개를 들고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순식간에 남자친구의 손목은 꺾였고 그 커다란 몸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고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날의 저는 그 아이들이 이끌고 오는 세상의 변화를 전혀 예감하지 못했어요. 낮게 깔린 구름 아래 카리 한복판에 유리로 된 건물이 있었어요. 그 안은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쉴 새 없는 전화 소리로 가득했죠. 저는 그곳에서 리포터로 일하고 있었어요. 제 이름은 에밀리 블랑입니다. 다음 주 체육 페스티벌 중계, 에밀리. 편집장이 담담하게 말했죠. 체육 페스티벌이라고요?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인터뷰 대상이 프랑스 청소년이 아니라 한국에서 온 유소년 무예팀이라는 사실이었죠. 한국이요? 그 조용한 나라 말인가요? 김치, 싸이, 그리고 쌀쌀맞은 감사합니다 정도만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머릿속엔 이 말이 맴돌았어요. 왜 하필 나야? 어릴 때부터 저는 우리는 선진국이고 그들은 아직 배워가는 나라다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교과서엔 항상 유럽의 역사와 위험 그리고 아시아의 침묵과 전통이 대조되듯 소개되어 있었죠.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는 저에겐 그저 작고 조용하고 존재감 없는 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잖아. 한국인들을 떠올리면 늘 그런 이미지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항상 겸손한 척, 조용한 척, 그러면서도 교묘하게 남들보다 먼저 치고 나가는 사람들. 대학교 시절엔 장학금 경쟁에서 한국 유학생이 뽑혔다는 소식을 듣고 괜히 씁쓸했던 기억도 납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그 친구에게 저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죠. 그땐 몰랐습니다. 그 감정이 질투라는 걸. 그리고 저는 그 질투를 무시로 포장해버린 체그들 모두를 불편해하기 시작했죠. 파리 북역은 여전히 붐볐고 지하철 플랫폼엔 사람이 가득했어요. 제 남자친구와 저는 근처 베이커리에서 커피를 들고 나오는 길이었죠. 그때였어요. 눈앞에 한 아시아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도복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어요. 가만히 그를 본 남자친구가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죠. 자기야, 휴지 하나 줘봐. 저 친구한테 바닥 닦으라고 하게. 저는 당황했지만 그 말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진짜 그렇게 할 생각은 아니겠지. 하지만 그는 정말로 휴지를 들고 그에게 다가가선 여기요. 바닥 좀 닦아보시죠? 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그 한국 청년은 가볍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은 차분했고 입꼬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그는 말없이 고개를 숙인 채 잠시 가던 길을 멈췄고 우변 사람들도 하나둘씩 시선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우리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그는 분명 작아 보였어요. 제 남자친구보다 키도 작고 체격도 왜소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우리는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도 진지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난삼아 놀려본 거라 생각했으니까요. 여긴 당신 나라 아니에요. 쓰레기 같은 건 버리고 가셔야죠. 남자친구는 일부러 더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몸을 살짝 틀더니도 손을 천천히 올렸습니다. 저는 그게 항의인 줄 알았습니다. 혹은 사과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음 순간 툭! 남자친구의 손목이 돌아가며 몸 전체가 앞으로 기울었고 순식간에 한쪽 무릎을 바닥에 꿇은 겁니다. 뭐야 뭐 하는 거야? 당황한 목소리 그리고 비명 같은 숨소리. 그제야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고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시는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대로 우리 앞을 지나쳤습니다. 제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시작이었습니다. 제 모든 편견이 무너지기 시작한 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울 앞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옆방에서 씩씩거리며 운동화를 벗어던졌고 저는 그 장면이 계속 떠올랐어요. 바닥에 무릎 꿇은 그 모습. 팔을 붙잡힌 채 아무 말도 못하던 그의 얼굴. 그 순간 제 마음에 엄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에밀리야, 진짜 강한 사람은 절대 먼저 소리치지 않는단다. 어릴 적 학교에서 친구랑 다퉜던 날엄마가 해주셨던 말이었죠. 그땐 그냥 잔소리인 줄만 알았는데 이상하게 지금은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지금 화가 난 건지 부끄러운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남자친구는 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어제 찍힌 영상을 보고 있더군요. 영상 속에서 그 남자의 동작은 너무도 빠르고 너무도 정확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움직이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리자 남자친구는 이죽거리며 말했죠. 그냥 격투기 좀 배운 거겠지. 다음에 또 만나면 가만 안 둬. 저는 그 말에 속으로 한숨을 삼켰습니다. 왠지 그를 다시 마주치면 우리가 또 무릎 꿇게 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었거든요. 며칠 뒤 저는 취재차 프랑스 청소년 체육 페스티벌에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단체들이 모여 다양한 종목을 시연하고 있었고 그중 한쪽 구석엔 작은 무대가 하나 마련되어 있었죠. 그 위엔 도복을 입은 아이들과 한 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 그날 북역에서 마주쳤던 그 사람. 그가 아이들에게 포즈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태권도? 그건 분명 격투기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의 눈빛은 여전히 무표정했고 그 움직임은 군더더기 없이 정확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저 사람 날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저는 시선을 피하며 무대를 지나쳤습니다. 그의 얼굴과 마주치는 게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나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도망치듯 다른 부스를 돌아다녔습니다. 카메라 감독은 왜 자꾸 한국팀을 찍지 않느냐며 물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그 남자가 저를 똑바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 눈빛엔 화도 비웃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무표정한 얼굴이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가 분명히 나를 기억하고 있다면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걸까? 그 침묵이 저를 더 작아지게 만들었죠. 관중들의 환호성, 아이들의 발소리 다 들리는 것 같으면서도 제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한국팀 인터뷰를 맡으라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는 마이크를 든 채 무대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학생들은 도복을 가지런히 입고 있었고 그 남자는 아이들 옆에서 자세를 바로잡아주고 있었죠. 저는 그를 보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인터뷰 괜찮을까요? 간신히 그 말만 꺼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날 북역에서 배웠던 거.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실수를 들킨 아이처럼 얼어붙었죠. 하지만 그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떠신가요? 그의 말에 제가 들고 있던 마이크가 살짝 떨렸습니다. 괜찮다고요? 정말 괜찮은 걸까요? 그날 그를 모욕하고 그의 인격을 짓밟았던 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어떤 원망도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작아진 건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였습니다. 그를 작다고 여겼던 저는 그 사람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감독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 찍을까요? 하지만 저는 한참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후회가 그 사람의 침묵보다 더 크게 제 가슴에 박혀 있었으니까요. 에밀리야. 사람은 진심으로 살아야 한다. 어릴 때 어머니는 저에게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땐 이해하지 못했어요. 진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하지만 지금 그 사람의 눈을 보며 그 말이 무엇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는 화내지 않았고 상처받은 티도 내지 않았고 복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앞에서 숨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진심은 때론 침묵으로도 전해지는 거였습니다.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생 한 명이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태권도는 사람을 이기기 위한 게 아닙니다. 그 한마디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태권도는 격투기가 아닙니다. 존중과 예절 그리고 절제의 무술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어디선가 들은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강한 사람은 약자를 먼저 건드리지 않는다. 그 말이 왜 그제서야 가슴에 와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학생이 제게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만나서 영광입니다. 한국을 대신해 인사드립니다. 그날 이후 제 안의 작은 균열은 점점 커졌습니다. 처음엔 단지 불쾌함이었습니다. 왜 내가 이런 팀을 인터뷰해야 하냐는 자존심이었죠. 하지만 지금 그 자존심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고개 숙여 인사했고 누구 하나 시끄럽게 굴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무대 위에서 그들은 마치 자신이 프랑스를 대표하는 사람처럼 성숙하게 움직이고 말했어요. 나는 그동안 누구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며 일을 해왔던 걸까요? 그 순간 그 남자가 제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아이들의 시범 직접 보시겠습니까?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3시. 관중석을 가득 메운 체육관엔 아이들이 도복을 정돈하며 하나둘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자, 곧 시작합니다. 관계자가 마이크로 외쳤고 공기가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은 등장과 동시에 조용히 관중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가벼운 고개 숙임 하나로 이곳에 수많은 프랑스인들에게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조용히 말하고 있었죠. 음악이 흐르자 아이들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회전, 낙법, 착지 어느 하나 과하지 않았지만 모든 동작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싸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춤은 누구보다 단단했고 누구보다 위험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기합 소리가 울릴 때마다 내 마음에도 무언가가 단단히 박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범이 끝나자 순간적인 정적이 흐르고 곧이어 박수가 터졌습니다. 어떤 관객은 울먹였고 카메라 플래시가 여기저기서 반짝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혹시 인터뷰 괜찮을까요? 아이들 옆에 있던 그 남자가 제 시선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고 그 안엔 분노도 없고 비웃음도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단지 제가 그걸 기억하도록 도왔을 뿐이에요. 저는 그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완전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그 안에 담긴 겸손과 존중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멋진 시범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 처음으로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복을 입은 한 학생에게 다가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태권도는 너희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아이의 대답은 제가 예상한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 저희는 싸우는 걸 배우지 않아요. 우린 물러서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화를 참는 법, 남을 기다리는 법, 그리고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생각한 강함은 소리치고 이기고 이겨내는 것이었는데 이 아이는 그 모든 것에 반대를 자신 있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린 강한 사람이 되기 전에 바른 사람이 되라고 배워요. 그 말이 끝나자 관중석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숨죽인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울음소리가 어쩌면 제 마음 안에서도 들리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시범이 끝나고 체육관 안은 한동안 정적에 잠겼습니다. 아이들이 무대를 내려오자 그제야 관중석 곳곳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건 단순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눈가를 훔쳤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고개를 숙였죠. 그중 한 노신사가 말했습니다. 내가 본 무술 중 가장 품이 있었어. 저 아이들 우리 손자에게도 꼭 보여주고 싶네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손자에게 보여주고 싶다. 그 말이 왜 그렇게도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그저 한 명의 리포터가 아니라 누군가의 딸, 누군가의 이웃, 누군가의 관객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재는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물을 마시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고 그 남자는 무대 한쪽에서 도복을 정리하고 있었죠. 전 그에게 말을 걸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습니다. 말을 건다는 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카메라 감독이 말했습니다. 에밀리, 이번 분량 정말 괜찮은데 마무리 멘트만 따면 될 것 같아. 하지만 전 무대 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그냥 이대로 보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차 한잔 하시겠어요? 조용한 복도 옆 작은 휴게실에 들어섰습니다.
벽엔 한글이 적힌 포스터가 있었고 테이블 위엔 따뜻한 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고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그날 북역에서 전 당신을 무시했어요. 그는 웃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엔 많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그러고 나서 마음을 다잡았죠. 제가 이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건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그 말에 저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저도 기자지만 전 그저 누군가를 판단하기 바빴던 것 같아요.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신 거겠죠. 그 순간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이후 처음으로 제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남자와의 짧은 대화를 마치고 다시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마지막 시범 준비에 들어갔고 저는 관중석 끝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누군가가 사인을 준 듯 음악이 꺼졌고 아이들이 조용히 선 자세에서 한 명의 학생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아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도 밟지 않기 위해 수련합니다. 그 말이 끝나자 무대를 향해 조용한 박수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크고 요란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박수. 저는 두 손을 모아 가슴 앞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체육관을 나서는 길에 그 남자를 다시 마주쳤습니다. 제 남자친구가 그도 그곳에 있었죠. 그는 저를 지나쳐 그 남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그가 누군가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걸 본 건. 그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을 뿐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길 바랍니다. 그 짧은 한마디가 어떤 고함보다도 묵직하게 들렸습니다. 남자친구는 한참을 서 있다가 뒤돌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등을 보며 울고 말았습니다. 저는 체육관 뒤편의 작은 복도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눈가엔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고 손엔 구겨진 취재 노트가 쥐어져 있었죠. 그때 아이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기자님,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 아이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얼굴엔 순수한 걱정이 가득했어요. 괜찮아요. 그리고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이 나오는 데에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 누구에게 한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 말은 분명 제 안에서 가장 먼저 들려온 진심이었습니다. 그날 마지막 인터뷰를 끝내고 짐을 정리하던 중 그 남자가 다시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있다가 조용히 꺼냈습니다. 사실 북녘에서 당신을 처음 본 건 아니었어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몇 년 전 당신이 프랑스 다문화 포럼에서 진행하던 방송을 한국에서 봤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보며 프랑스인도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줄 알았어요. 그 말은 제게 두 번째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였을지도 몰라요. 북역에서 당신을 알아보고 더 실망했던 건 그는 저를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서 내가 잃어버린 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공식 시범이 모두 끝나고 아이들이 무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관중석 어르신 한 분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학생들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순간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따라 일어났고 체육관 전체가 조용한 박수의 물결로 가득 찼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습니다. 이건 아이들을 위한 박수가 아닙니다. 우리를 다시 사람답게 만들어준 박수입니다. 그 말에 저는 울컥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깨달았습니다. 이날의 주인공은 무대를 채운 아이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을 통해 마음을 고친 우리 모두였다는 걸요. 며칠 뒤 저는 작은 한국문화센터를 찾아갔습니다. 도복을 입고 서툰 발음으로 차렷, 경례를 외치는 프랑스 아이들이 있었고 그 뒤엔 그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절 보더니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말했습니다. 저도 한번 배워볼 수 있을까요? 그는 대답 대신 도복 한 벌을 제게 건넸습니다. 처음 입는 하얀 도복. 그 안에서 저는 내가 몰랐던 또 다른 나를 발견한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익숙한 제 모습인데 왠지 모르게 표정은 예전보다 훨씬 단단해 보였습니다. 귀국 전날 공항으로 향하는 길. 파리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차장 밖으로 스치는 거리엔 며칠 전까지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작은 빵집의 인사 횡단보도 앞에 잠시 멈춘 사람 한참을 서서 눈을 마주쳐주는 노인.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내가 보는 세상은 분명 달라졌구나. 공항에 도착하니 아이들이 환하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다음엔 꼭 한국으로 오세요. 거긴 더 멋진 태권도장이 있어요. 아이들의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웃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이 떠나간 뒤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꼭 가보고 싶네요. 진짜 그 나라를 제대로 만나보고 싶어요. 프랑스로 돌아온 후 메일함을 열었더니 그 남자에게서 온 편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직접 쓴 손글씨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죠. 에밀리 기자님, 저희 아이들에게 진심을 보여주는 어른의 모습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억은 언젠가 흐려지겠지만 마음에 남는 장면은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 짧은 문장을 읽으며 저는 또 한 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편지는 그 누구의 반성문도 아닌 내 마음의 회복을 알리는 감사 편지처럼 느껴졌습니다. 방송국에 복귀한 후 제가 찍은 영상이 방송으로 나갔습니다. 의외로 수많은 시청자들이 그 영상에 뜨겁게 반응했어요. 감동입니다. 이런 아이들이 진짜 세계의 미래입니다. 저도 제 편견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전 스튜디오 뒤 휴게실에서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강한 사람은 조용히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진심은 결국 말보다 행동으로 남는 거구나. 그 말을 마친 순간 문득 제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짧은 한마디. 하지만 이 말을 하기까지 저는 참 많은 날을 돌아와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 당신에게 저도 이제 진심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아이들이 저를 바꿨듯 오늘 당신 마음에도 조용한 울림 하나가 남았길 바랍니다. 에코아트는 오늘도 진심을 믿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편견을 바꾸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